네. 요 지문은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인 성문법의 의미를 해석하는, 파악하는 것은 법 해석이라 한다. 자, 성문법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법률 문자를 법률 문자로 적어서 표현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 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조인들의 법 해석과 우리 사회 구성원들,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이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 문장, 이런 것들은 그 의미가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그런 단어나 문장에 대한 해석을 물리 해석이라고 하고 그것은 법률 해석의 출발점이고 사실 법률 해석을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법률 해석은 물리 해석이 기본 방법이고 출발점이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법률 해석의 한 방법으로서 물리 해석이라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법문의 문장이나 문자에 중점을 두고 의미를 해석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방법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물리 해석으로 내용을 다 파악해내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 자 사형에 처한다 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을 죽였다고 사형에 처해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감형과 가중도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법 해석을 할 때에는 그 법규범을 할 때 단어나 문장을 사용된 맥락을 고려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서 그러한 방법을 체계적 해석 아니면 이 법이 왜 생겨났는지 입법 과정을 좀 살펴보자, 우리. 그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등의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 예로 담보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보자. 담보라는 단어에 법과 관련 없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뜻은 맡아서 보증한다 라는 뜻인데 그 뜻을 그대로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 같은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법규범으로 끌어들어와서 성문법의 조문으로 사용할 때에는 맥락을 고려해서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를 한번 맥락을 들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니까 체계적 해석이겠네요. 체계적 해석으로 우리 담보의 의미를 살펴보면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담보는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어, 근데 언제나 비문학에서는 단어가 나오면 새로운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이 나오죠. 유상계약이란 그럼 이제 이 글을 구조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 본다는 건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보고 주요 단어 문장을 뽑아낸 다음에 예문은 치워내는 걸 말해요. 유상계약이란 그랬으니까 이 글은 지금 위에서 사용된 맥락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이 있는데 그 체계적 해석에서의 담보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생각해 보기 위해서 단어의 뜻을 풀었고 거기서 파생된 또 다른 예시로 유상계약이 나온 것뿐이네.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유상계약의 일종인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 물건을 팔아서 넘겨받는 사람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한대요. 음, 값어치를 보장해야 된대.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배상이 원칙이래요.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것을 해야 되니까 그 손해배상만큼을 해라 인 건데 만일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물건을 사서 넘겨받는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지 않는다면 대가를 주고받는 것 자체인 목적 달성이 될 수 없으니까 계약 파기를 제시할 수 있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그러니까 하자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 유상계약을 이끌어 갔다는 것은 하자까지도 거래 대상의 값어치로 인정했다는 거니까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요.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면서 계약한 것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 때문에 민사재판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할 테고요. 매수인은 자신이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왜 이러한 것이 재판에서 이루어지느냐? 거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죠. 여기서도 담보가 쓰여져. 보증한다는 뜻인 거죠. 거래 안전을 보증하기 위해서인 거죠. 한편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여기서 채권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근데 채권은 너무 기본 단어라서 아예 채권에 대한 설명조차 없죠. 채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은행이나 회사와 같은 기관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해요. 말 그대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액면가에 돈을 적어서 발행을 하고요. 언제까지 갚겠소? 라고 해서 발행하면 사람들은 그 발행 주체를 믿고 그 채권을 구입해요. 그러면 그만큼의 자금이 발행 주체로 들어가게 될 테고 그 발행 주체들은 원하는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 채권이 그 적힌 금액만큼으로 팔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은행이나 회사가 믿음직한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야. 어. 그래서 미국이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즉, 무슨 얘기야? 중국은 미국의 빚쟁이인 거야. 언제 돈 내놓으라고 하지 거야. 미국은 계속 그 채권을 발행하는 나라들 뒷더미에 사실 앉아 있는 나라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야, 돈 갚어. 라고 하고 압박해 올 수 있거든.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중국을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을 조이고 싶어서 중국하고 사이 좋은 나라들을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마두로 있던 베네수엘라도 건드린 거야. 왜냐면 베네수엘라가 중국하고 사이가 좋거든. 베네수엘라가 중국에서 돈을 엄청 많이 빌렸어. 전 세계는 서로 물고 물리는 나라라니까. 혹시 경제학과 가실 분들은 이런 거 되게 잘 알아놔야 돼. 여기 다 이과지. 그치? 셋 다 이과지. 근데 이과야말로 경제 돌아가는 걸 잘 알아야 돼. 어. 그 주가 요동치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공돌이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레이디들도 나중에 다 투자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은 하지만 선생님은 주식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열심히 보지. 재밌어서. 네, 어쨌든. 그래서 채권은 유가증권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발행하면 국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면 지방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행 가능성, 그러니까 국채는 나라에서 돈을 갚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담보 물건은요, 물건이라는 말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 점유권, 소유권, 이런 거예요. 담보 물건이 그 예이다. 금전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실현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해요. 우리 뭐, 이렇게, 뭐 기생충 같은 데 나오는 거 딱지 붙는 거. 그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마련된 경매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금전채권이 실현된다. 이때 경매대금을 배당받을 금전채권자가 여럿이면 각 채권자는
각자의 채권에게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채권자 중 담보물권을 가진 자는 경매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받는다. 라고 해서 담보가 무엇인지를 설명함으로써 법률 해석에서의 무엇? 맥락을 고려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했던 글이군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보증에 대한 얘기네. 이 글은 사실 너무 중요해. 나는 이 글을 올해 수능에서 봤을 때 보고 나서 캄보디아 생각이 났고, 어, 거기에 막 대학생들 선배가 불러서 갔다가 거기서 취업 사기 당해서 있다가 뭐 살해당하고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 근데 그렇게까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걔를 계약으로 묶어놔가지고 더 이상 못 넘어가고 자기도 범죄자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생각하고 동조해서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거든. 근데 그런 애들을 빚더미에 앉게 만드는 방법을 쓰거든. 근데 그게 보증이야. 어. 그리고 보증은 부모 자식 간에도 절대 서지 말라는 말들 들어본 적 있지. 보증은 부모 자식 간에도 쓰지 마라는. 근데 그게 잘 안 되기는 하는데. 음. 엄마가 지금 당장 죽겠다는데, 아빠가 지금 당장 죽겠다는데, 여기서만 죽는다는 게 나 죽을 거야 뜻이 아니라 지금 난리 났어. 그러면 딸내미들이 보증 서주거든. 절대 안 돼를 국가가 나서서 이거 봐라라고 써준 글이야. 근데 문제는 글이 어려워서 애들이 이해를 못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이래서 안 돼라고 막 진짜 열심히 설명했거든. 내가 이거를 음, 깜짝 놀랄 만한 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EBS랑 모의고사에서 봤던 그리고 교과서에도 실린 적이 있는 김애란 작가의 도도한 인생이라는 그 소설 있어요. 그 피아노 치는 거기에서 엄마의 만두가게가 넘어가게 된 빚이 구르고 구르고 굴러서 엄마의 만두가게 앞에 와서 섰다라는 그 내용의 그 빚이 연대보증 때문이거든요. 서로서로 그냥 마을 사람들이 서로 빚 내주면서 보증에다가 사인해줬는데 그게 돌고 돌고 돌아서 설마 뭐 누구네 집이 망하겠어? 집도 있는데 과수원도 있는데 가게도 있는데 하다가 그게 넘어오고 넘어와서 다 망하고 망하고 망해서 얘네 집까지 온 거지.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가 뭐예요? 채무라는 말은 또 역시 이것도 법정 용어인데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할 의무가 채무예요. 근데 그 어떤 행위가 뭐겠어? 빚 갚을 의무겠죠.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때 원래의 채무자를 주채무자, 당연히 그게 부르겠죠.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보증인이라 한다. 그리고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주채무,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 한다. 보증은 담보, 위에서 봤던 그 담보, 맡아서 보증함. 음.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럼 이제 여기서의 담보는 뭐냐? 이제 여기서의 담보는 민법에서 말하는 담보거든? 이 채무 불이행 때, 채무 불이행 때, 이 채무 변제 있죠? 이 채무 변제를 확보하는, 너 갚어! 확보하는 수단으로 아이고, 이체죠.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민법에서의 담보야. 수행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증은 주채무가 소멸되면 이건 주채무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당연히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는 당연히 소멸돼요. 보증이 성립하려면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계약이 필요해요. 보증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유상계약이 아니에요. 심지어, 즉,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 유상계약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유상계약이 아니고요. 너 보증서 주면 내가 너한테 보증서 줘서 고맙다고 돈 줄게 라고 보증의 대가를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는 무언가 대가를 주고받는 약속이 있었던 거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유상계약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이것과 관련 없는 새로운 계약이야. 이해돼요? 어. 이걸 통해 파생된 새로운 계약이지 보증 계약과 연결된 요것 때문에 파생된 계약이지 이것 때문에 이게 유상 계약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값어치가 있지 않아요. 보증 계약. 유상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건이야, 별건.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내 동생 맞고 와서 열받아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내가 걔 때려주면 그거는 그 걔의 귀책 때문에 내가 가서 걔를 때린 거지만 이 폭행은 새로운 별건이거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재수하면 안 돼. 이 폭행 얘기가 나와서. 예를 들면, 음, 이건 남학생들한테 다 통용되는 말이긴 한데, 예를 들면, 어, 수능 그, 뭐야, 선생님이 재수를 하고 있고, 선생님이 채연이하고 친구야. 그래서 채연이는 대학을 갔어. 그랬다가, 이렇게 육모 보고 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채연이를 만난 거야. 근데 채연이가 대학생 됐다고 내 앞에서 꺼들었대. 그래가지고 너무 재수 없어서 때렸어. 그래서 둘이 막 싸웠어. 그래서 경찰서에 가게 된 거야. 어, 너무나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죠.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는 20살 이후로 이제 사회인인 거야. 그래서 나는 구치소고요. 쟤는 학생이라서 훈방조치야. 어, 대학 가야 되는 이유야. 대학 가야 돼. 우리는 그 20살 이후로 되면은 아무 데도 사회에 적이 없는 거잖아. 여기서 적을 두다. 이제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 지금 어디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애니까 너 내일까지 신원 확인되고 멀쩡하게 있는지 보려고 너는 구치소 들어가 있어. 하룻밤 여기서 경찰서 안에 있는 구치소에서 자가 되는 건 거야. 나 집에 못 가. 그리고 쟤는 나 대학생이고 어디 다니는 누구고 이거 확인되니까 집에 가세요 아가씨. 다음부터는 친구랑 싸우지 말고 그러면서 집에 갈 수 있어 재현이는. 응. 대학 재수하면 안 돼. 일단 집에 2천만 원 날려먹는 것도 날려먹는 거지만 그리고 지금도 안 한 공부를 재수하면 할 것 같아. 안 해.
열심히 공부해서 한 번에 가자. 수시로 가자. 수시로, 수시로. 어후. 자,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적용된다. 사실 이게 왜 생긴 거냐면 보증 잘못 썼다가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법으로 생긴 거야. 그리고 민법. 민법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냐? 민법은 정말 더러워요. 민법으로 무언가 내가 누굴 걸어서도 안 되고 민법에 걸려서도 안 돼. 일단 시작하면 3년이야. 짧게 6개월, 길게 3년. 선생님이 3학년 2학기까지 수업 들으면서 민법이 제일 힘들었어. 아, 난 영원히 다시 안 돌아갈 것 같아. 음. 박사 끝나고 심심해서 3학년 1학기 편입했다가 오, 민법이 싫어서 안 하는 거야. 차라리 형법은 뭔가 사건들이 무서워서 그렇지 좀 하는 맛이라도 있지. 민법은 얼마나 사건이 쪼잔하고 치사하고 더러운지 아니? 민법 아주 너무 그래요. 어. 보증 계약을 할 때에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싶잖아. 무슨 얘기냐면 법적으로 구두 계약도 계약이야. 입으로 그냥 말한 것도 계약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할 때 남학생들한테 그 얘기 많이 해. 친구가 야, 너 그거 하면은 내가 5만 원 줄게. 이거 계약이야. 애들 남자애들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10,000원 콜 뭐 이런 거 계약이야. 계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려고 보면 옆에서 내가 봤음 이런 증인이야. 계약입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상한 애가 껴서 이거 나 진짜 한다, 간다, 건다, 민법으로 걸리면 걸립니다. 가능합니다. 어. 물론 그게 뭐 재판에 가면은 드는 돈이 더 많지만 걸려고 들면 걸립니다. 그래서 정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제 오기 부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러면 그 재판정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사람을 괴롭힐 수 있거든. 음. 그러면 이제 적게는 6개월이야. 왔다 갔다 이렇게. 그리고 그걸 몇 년으로 들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가 걸어놓고 지가 재판에 안 나와. 그러면 약식 재판이가 다음으로 또 밀리고 그럼 그리고 그럼 생각해봐. 회사나 이런 거에 오늘 저 회사에 못 나오고 이제 뭐 반차 써야 되고 뭐 이런 거 얘기해. 왜요? 법원 가야 되세요. 어때 보이겠니? 개 이상해 보이겠지. 안 돼. 함부로 이거 아무 데나 사인하는 거 안 되는 이유죠. 계약서에 작성해야 되고 일은 근데 다행히 보증은 진짜 큰일 나는 것 때문에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이 도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를 위반한 보증 계약은 무효야. 그래서 너무 다행인데 여기가 미치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미치는 지점이에요. 여기. 얘들아, 여기. 이게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하고요.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니네가 꼭 알아놔야 돼. 보증 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보증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랬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막말로 500원만 갚았어도 보증 계약이 유효가 된 거야.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류고, 그 계약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도장도 찍은 적 없고 사인한 적도 없어도 그 계약이 그때부터 진행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 계약을 인정하고 돈을 넣었잖아. 보증 채무가 이행되었다는 거니까.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잘 들어. 이건 실제로 본 거야. 내가 본 거야. 그리고 이건 누구한테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애들한테 이 지문할 때 되게 열심히 했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야. 어. 근데 누가 갑자기 와서 니네 엄마가 나한테 빚 졌는데 돈 갚으라고. 난 본 적도 없는데. 장례식장에서. 난 지금 너무 정신 하나도 없는데 빚 갚으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아, 그래. 너 나이도 어리고 정신없는데. 너 정신없는 거 아니까 일단 5만 원만 갚아. 소름 쫙 끼치지. 뭔 말인지 이제 이해했어? 그래서 나는 또 정신없으니까 일단
나한테 자꾸 빚 갚으라고 하고 있고 사람들 손님 와서 상주 찾고 이러니까 알았어요 이러면서 5만 원 줘서 보냈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말도 안 되는 금액의 빚이 엄마한테 있었고 그게 내 빚으로 보증으로 돌아갔고 나 이런 거 사인한 적도 없는데요. 보증 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보증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라면서 내 빚이래. 제가 뭐 언제 갚았어요? 그때 너 나한테 5만 원 줬잖아. 이해됐어? 인건 거야. 그러려고 그러는 거래. 진짜 무섭지. 진짜 무섭지. 실제 겪는 일들이야. 그게 방법이래. 막 앞에 와서 두드리면서 문 두드리면서 뭐 엄마 없을 때 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달라고. 너 없으면 너 네 주머니에 있는 거 얼마라도 줘. 그러면 그 빚이 바로 어디 따로 사는 대학생 딸내미한테 쫓아와서 달라고 하는 거. 나한테로 그냥 넘어오는 거. 안 돼. 그냥 경찰서에 뛰어가고 들어 누워버려야 되는 거. 갑자기 학교로 쫓아와서 친구들 있는데 왜 달라고 그러면 무서우니까 지갑에 있는 거 주좀 빨리 그냥 보내버리면. 갑자기 이제 나중에 그 빚이 내 거가 되는 거지.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밑에 써져 있는데 이게 여기 금방 읽을 거야. 밑에 써져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고 만약에 이거 연대보증이면 채권자가 곧바로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그게 1억이든 5억이든 나한테 한꺼번에 갚으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연대보증은 부모 자식 간에도 하면 안 된다는 게 그 뜻인 건 거야. 연대보증은 안 돼. 연대보증은 절대 안 돼. 나는 이 지문을 보면서 이 말, 보증 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보증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랑 전액 이거 이 말 해주려고 이 지문 놔둔 거구나. 근데 이 지문을 애들이 이해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줘야지. 라고 다짐을 하고 이 지문을 들어봤어. 와, 근데 너무 무섭지. 그러니까 몇 억도 한꺼번에 갚으라고 해도 법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는 거야. 연대보증 절대 안 돼. 연대는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곳이지만 연대보증은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응. 연대 국제캠은 우리가 너무 가고 싶지. 등록금 비싸도. 하지만 연대보증은 안 돼. 너무 무섭지, 지금. 그래서 내가, 이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그냥 필요해서 돈 빌린 채무고, 보증인이 대가 없이, 이거 해준 보증인이 아까 말했던 그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같은 거 없이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보증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도 제공된다. 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강조돼서 이런 보호가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거야. 너무나 지금 듣다 보니까 또 느껴지는데, 그리고 왜 민간에서 떠도는 말, 보증은 부모 자식 간에도 서주면 안 되라는 말이 왜 생겼겠어. 그런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그 의회를 통과했거든. 그리고 왜 방금 말한 것처럼 호의로 보증 계약, 그러니까 그 사람 안타까워서 보증 서준 건데 이렇게 되어버리다니. 야, 나 보증 좀 서줘. 내가 돈 줄게 한 거 아니면 보증인을 보호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보증인을 보호해준다. 그 채무 같은 거 지지 않게 해준다. 그리고 보증기간도 3년으로 간주된다. 특별히 법적 그 서류상의 명시가 없으면 3년 지나면 보증기간도 만료되는 인 거예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도 않아. 채권자가 애초에 주채무자가 그 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버리고 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채무를 청구하면 그런 게 어딨어요.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강제집행 대상 재산, 방금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 부동산이 있거나 뭐 자동차가 있거나 같은 어떤 갚을 수 있는 재산이 있음을 채권자에게 증명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나 내가 갚을 이유 없어요. 저 사람 돈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했던 연대보증은 안 되라는 이유가
연대보증 특약이 보증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연대보증은 연대보증 특약이라는 게 들어있거든. 보증인이 인 연대보증인은 바로 보증인 그 주채무자 안 거르고 안 지나 그 주채무자 상관없이 곧바로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주채무 전액을 됐고요. 주채무자 됐고요. 당신은 보증인이 아니라 연대보증인이니까 네가 갚으시고요. N빵 말고요. 전액으로 갚으세요.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은 대우를 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연대보증은 위험함으로 함부로 설명하면 안 돼. 그런데 원래 우리가 계약서 잘 안 쳐다보고 아무 데나 사인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인하면 안 돼. 절대 그냥 다 안 해야 돼. 연대보증인은에게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법 해석인 거죠. 법 해석을 하는 데가 문제인데 어떤 해석 방법에 따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근데 입법 과정에서 애초에 입법 과정에서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든 건데 연대보증인도 보증인인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연대보증인을 빼면 안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치? 그래서 위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 법률 2조가 적용 대상인 보증계약을 주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 연대보증인 보호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어.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아직은 연대보증인은 보호가 되고 있지 않단 얘기인 건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보는 다양한 드라마들에서 그 문신 팔에 휘감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건 건 거야. 응. 그 짐은 너무 재밌고 무시무시하고 알아놔야 되는 것들이 들어있죠. 음. 근데 이게 왜냐면 부모님도 모르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줬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부모님이 연대보증인이 된 상태에서 부모님이 만약에 갑작스럽게 뭐 사고가 나셨어. 그러면 부모님의 빚, 재산도 내가 받지만 빚도 내가 받거든. 그렇게 되면 정신 차려보면 누가 와서 나한테 자꾸 돈을 갚으래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뭣도 모르고 자꾸 찾아오니까 무서워서 지갑에 있는 돈을 줬어. 그래 버리면 아까 같은 상황이 돼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 어, 어.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악역 같은 엄마여서가 아니라 인 거거든. 네, 올해 수능의 주인공이었던 칸트죠. 네, 사탐에도 나오고 국어에도 나와서 수능 끝나고 났더니 트위터 그 검색어에 칸트가 그냥 줄줄줄줄 올라와 있었던. 그리고 나는 거기에 범 내려온다가 같이 들어있어서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정말 애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칸트 보고 나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다음 장에 범 내려온다가 써져 있으니까 그때부터 노래가 계속 울리고 있었을 거 아니야, 머릿속에서. 그리고 수학을 풀고 영어를 풀고. 정말 쓸쓸한 수능이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올해 수능 특강, 니네가 풀어야 되는 수능 특강 표지를 봤더니 너무 예쁘더라. 웹툰 표지인 줄 알았어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러면 물수능이라는 거야. 응. 근데 그게 더 나빠. 그게 더 나빠. 어중뛰게 잘하던 애들이 그냥 갈려나가게 되는 거거든. 응, 응. 나 막 2등급 초나 막 이런 데서
간신히 붙들고 있었어. 이렇던 애들 다 그냥 휩쓸려서 저 밑으로 가버린단 말이야. 어. 왜냐면 애들이 다 잘 봐버리니까. 그 때문에 찐으로 내 실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돼서 선생님 아주 열이 바짝 나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해야 돼. 알겠지? 열심히 합시다. 네, 우리 기출 열심히 풀면 성적은 꼭 올라. 국어는 무조건 기출이야. 그리고 기출 지문을 계속 분석적으로 보면서 내가 문제 내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 이러면서 지문을 분석적으로 보세요. 그냥 풀고 몇 번의 답이 몇 번이네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지문을 쪼개서 보세요. 그렇게 보다가 문제로 가자, 다른 낯선 지문으로 가잖아. 그러면 지문이 확 해체되면서 이렇게 지문 보는구나가 보여. 그렇게 지문을 봐 버릇하면 지문을 한 번만 봐도 빠르게 볼 수 있고 그 시간이 생겨서 시간이 줄어들어. 그러면 내가 뒤에 시간이 부족해서 급하게 봤던 지문을 넉넉하게 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성적으로 올라가는 건 거지. 자,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 그 중에서 나를 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자아의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다. 그래서 인격 동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에 과거에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라고 했어. 그쵸? 2025년 12월 31일에 내가 내일부터 나는 이제 고3이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했고, 그러기 때문에 2026년이 돼서 1월 1일부터 한 4, 5일까지는 열심히 공부하다가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나태해졌다가 며칠 지났다고 나태해져? 그럼 안 돼. 그러고 다시 또 열심히 공부하다가 나태해졌다가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갈고 닦아가면서 매일매일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내가 나인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마음먹은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에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가 과거에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하지요. 칸트 이전까지 인격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단일하다라는 건 뭐예요? 단일한을 사전에서 찾아보잖아? 그러면요, 단 하나로 되어 있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요, 다른 것은 섞이지 않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단일한 주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 주관은 자신만의 견해예요. 관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자신만의 견해, 단 하나로 되어 있는 나만의 관점인 것이 되겠지요. 그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거. 과거의 나부터 지금까지의 내가 하나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단 하나로 이루어진 나의 주관의 인식이 있다는 건 거잖아. 생각하는 나가 나로서 존재한다는 거잖아. 어? 나는 생각한데 누구겠어? 데카르트인 거죠. 우리 다 알죠?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내가 나로서 생각하며 내가 존재한다는 칸트 이전까지의 나는 데카르트의 나인 거야. 아, 그런데 칸트는
뭐래? 그러는 거야. 언제나 모든 철학은 앞선 철학자의 생각을 뭐래? 그러고 자기 생각을 개진하잖아. 그리고 이 글은 그 칸트를 또 뭐래? 그러는 누구? 스트로슨 그리고 롱게네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래의 부분이 전부 다 깨부수고 모래라고 하진 않고 일정 부분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모래라는 나의 생각을 덧붙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인류 문명의 발전사죠. 다 깨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맨날 돌도끼만 들고 있게. 그쵸? 그러나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즉, 나라는 존재가 있는 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한 조건 자체가 무언가를 실제한다는 것은요. 아까도, 다른 말에서 했구나. 실제는 실제로 존재함에서 실제요. 실제로 존재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말한 게 바로 매트릭스야. 영화 매트릭스. 너무 옛날 영화라서 니네가 본 적은 없을 거지만 얘기는 들어봤을 거야. 봐봐. 내가 생각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편하게 영화 매트릭스까지 갈 필요도 없이 맨날 나오는 건데 말이야. 우리 그 얘기 되게 많이 알죠? 이 지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문이 어려웠으니까 지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예시를 많이 들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학원에 와서 현강 열심히 듣고 있는데, 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실제로 이거를 하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증명할 방법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 어,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없어. 전 세계 누구에게도 그게 없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너무 이제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중이병 같아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없어. 내가 화학약품 속에 영양액 속에 담겨진 통 속의 뇌야. 그래서 그 뇌가 내 뇌가 지금 그러니까 죽기 전이 아니라 그 통 속에 담겨지기 전에 열심히 학원 강사하던 나였기 때문에 그 삶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줄 알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강변북로 달려서 학원 와서 애들한테 니네 좋은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졸면 어떻게 화면 제대로 쳐다봐. 이러면서 승질 내면서 수업하고 그리고 보충원 애들한테 선생님 여학생들만 있으면 수업하는 거 즐거워서 웃어가면서 이게 톡 속의 뇌야. 막 이러면서 예를 막 들었더니 민서가 웃어.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통 속의 뇌인지 정말 수업 나와서 통 속의 뇌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치? 어? 안 그래, 채연아? 부분을 어떻게 할 거야? 인건 거야. 라는 건 거야. 내가 나는 생각한다라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자기 의식이 내가 있다라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 뿐이지 내가 진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건 거죠. 라는 게 칸트인 건 거야. 그래서 쉽게 얘기를 계속하면 스트로슨이 야, 우리 육체 있잖아. 라고 얘기하고 롱게네스가 그래, 육체 있잖아. 라면서 스트로스는 이제 다 얘기 설명할 건데 우리 의식 더하기 신체가 인격이야. 라고 얘기하고 롱게네스는 자아는 살아있는 신체를 가진 인격한테만 적용돼.
라고 롱게네스는 말하면서 쟤는 왜 이 시체를 신경을 안 써? 라고 칸트를 까는 게 이 전체 글의 내용이야. 응. 근데 너무 말들을 어렵게 써놔가지고 지문 이해가 쉽지 않았던 것 뿐인데 그걸 파악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진행할 건데, 음, 이거를 조건 자체가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건 거죠. 그렇기에 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의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고, 이 생각하는 나라는 영혼의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체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도까지는 인정하겠어. 라는 건 거죠.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는 내용이 이제 이해됐죠? 음. 그래서 영혼의 실제성을 증명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한 거야. 영혼의 실제성 증명 못해. 라고 그랬어. 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영혼 이퀄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해요. 어떻게 반박해 가냐면,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아니야, 말이 보이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 나라는 존재가 과거에서부터 현재 나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동일한 인격이니까 과거에 한 약속을 현재 내가 지켜야 한다 라면서 이렇게 이 자기 동일성을 가지는 거 있잖아. 그 자기 동일성 가지는 거, 그걸 인식하는 게 인격이야.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전제와 영혼이 자기 의식을 한다라는 두 번째 전제, 음, 가. 알겠어. 그래, 아니라고는 안 할게. 왜냐하면 앞에서 생각하는 나인 영혼 그랬으니까 이 두 전제 모두 납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퀄 영혼이 인격이라고? 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지적해. 이게 첫 번째 전제잖아. 여기 있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인식한다는 뜻이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의식한다. 내가 뭐 자기 자신 혹은 사물 이런 것을 의식한다. 그치? 의식이라는 게 내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외부 자극을 인식하는 행위잖아. 이 의식한다라는 뜻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지만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와 다름없는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거. 내가 나는 생각한다라는 이 뜻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생각하는 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영혼의 실제함이 아까 뭐라고 했어? 영혼이 진짜로 나라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 어. 그게 실제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제할 가능성만 뜻하니까 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이제 통시적으로 통시적인 거는
어떤 시기를 종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해서 쭉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내가 직접 증명하는 대신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게 먼저야. 이거가 먼저가 아니라 이게 먼저야라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은 이 복수의 주관이란 말이 뭐냐면 여러 개의 주관이잖아. 즉, 이 복수의 주관은 이게 인식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 인식의 주체가 동일한 인격, 즉 인간이죠. 인간으로 인식된다는 가정이 먼저다. 이게 먼저다. 그래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다. 인식의 주체가 하나인 것으로 되어 있어야만이 내가 경험적으로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윤리적으로 그 스스로 세운 도덕 법칙을 만들어가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건 거야. 그래서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러한 구성은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거라는 거야. 시간의 구성 속에서 내가 나로서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시간의 흐름 속에 나를 지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스트로스니 그래,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너의 의견 일부 동의해. 칸트의 의견을 전부 아니라고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 글은 인격 동일성의 조건과 칸트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와 그 다음에 시간 변화 속에서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어떠한지를 보는 거야. 근데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칸트를 비판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아니라고 하는지 칸트를 어디까지 수용하는지 볼 것. 음. 인격의 문제에서 신체를 간과한 칸트와는 달리 스트로스는 인격의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봐요. 스트로스에 따르면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무엇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 몸으로 체험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과학적으로 자명한 사실 아니냐? 그리고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녹차를 마셨어. 그리고 다른 녹차를 또 마셔봤어. 그럼 여러 녹차를 마신 경험들이 총합돼서 추상적으로 녹차라는 무엇을 인상을 갖게 되는 거지. 이 이토야 녹차 그리고 뭐 보성 녹차 이거를 각각 다 하나씩 따로따로 놔두고 녹차마다 것을 다 따로따로 두기면 너무 정신없잖아. 초콜릿 맛도 다 따로따로 놓고 물론 개별적으로 꺼내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초콜릿 맛 그러면 먼저 이렇게 떠올리는 하나, 녹차 맛 그러면 떠올리는 하나가 추상화된 무언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경험적 인식들이 있어서. 그러므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 그래서 녹차 맛, 초콜릿 맛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고 있다가 그래서 통시적 동일성,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 아, 나는 녹차와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내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녹차랑 초콜릿이 나한테 있는 거.
어디 가서 전 녹차 좋아해요 라는 나라는 자신의 어떤 취향을 말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하기에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도 경험에 의존하기에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자기의식이 있어야 인식할 수 있다라는 조건. 경험해야지 자기의식도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식도 경험에 의존하는 거다. 라고 해서 칸트의 견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신체에 의해서 경험적 인식이 자아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은. 경험적 인식을 더 높게 보는 거죠. 여기 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하기에는 자기의식, 경험적 인식이 거기 있지 않나? 여기 있구나. 경험적 인식은 자아에 대한 인식, 자아에 대한 인식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 사람이 가진 스트로슨이 가진 인격 동일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롱게네스로 가보면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이는 경험적 인식조차 성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자아 없이 경험 없다. 까지 왔어. 그러므로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아예 이걸 통해서 자아 없이 경험도 없다는 거죠. 내가 인식할 자아가 없는데 경험을 어떻게 해? 라는 거죠. 그는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자아는 살아있는 시체를 가진 인간에게만 적용된다고 보는 건 거야. 그런데 그럼 롱게네스는 다 칸트를 부정했느냐? 아니야. 롱게네스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해요. 요거는 칸트의 어떤 부분이냐면 칸트의 정언명령 알지요? 이 부분이에요. 어떤 인간은 도덕적 존재고 그 도덕적 존재니까 욕망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욕망을 넘어서 욕망이 아닌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이성을 가지고 의무를 따르는 존재인 거야. 그리고 스스로 세운 도덕 법칙을 스스로 복종하고 스스로 만든 그 도덕 법칙을 자기가 지키는. 근데 그건 내가 만들어서 내가 지키는 거니까 내가 세운 자율성이라는 거지. 그게 칸트의 견해거든요. 도덕적 존재면서 그 자기가 만든 테두리 안에서 자율성을 지니는 존재가 칸트가 만든 견해거든. 왜냐하면 그 칸트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라서 욕망을 막 실현하는 게 아니라 이성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자율성을 지닌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그러면서 근데 자율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계를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자율성이라는 뜻이잖아. 내가 내 세운 법칙을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그거에 요즘 현대인들이 만든 다른 이름은 루틴인 건 거죠. 어. 내가 만든 내 스스로의 자율성이지. 근데 그렇게 선택해서 살려면 산다는 것 자체가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지만 가능하잖아. 그럼 인격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 자기만의 자율성이고 그리고 그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통시적인 건 시간의 흐름이니까 인식하는 신체라고
롱게네스는 주장하는 거죠. 글이 되게 안 잡히는 것 같더니 설명 들으니까 또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도 같은 글이 되죠. 그래서 이 글이 그래서 이 롱게네스는 인격 자아는 살아있는 신체를 가진 인간에게만 적용된다고 했고, 그 자율성 같은 경우에는 시공간적 세계에서 스스로 선택한다. 그리고 이 자율성 개념을 칸트에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칸트를 인정하고 어디까지는 안 인정하는지 그런 것들 보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런 글 볼 때는 앞선 문예사조, 앞선 그 예술사조, 앞선 철학자, 앞선 이론, 그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변형하고 내 생각으로 만들어가는지 그 흐름 보면서 지문을 쪼개서 구조화시켜서 읽는다. 이해되죠? 그걸 하면서 요약문을 자꾸 하고 너희가 그 습관이 들어서 그걸 몇 달 하잖아? 우리 1월, 2월 그 2달만 바짝 지문하고 선생님한테 첨삭받고 그렇게 해도 그게 습관이 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혼자서 문제를 볼 때 눈으로 그걸 하면서 문제를 보게 돼. 그러면 한 번만 봐도 그 문제들을 맞추면서 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일단 구성 문제랑 세부화 문제는 무조건 맞죠. 그리고 거기서 그 예시 나온 부분은 예시 부분만 읽고 적용 문제 가면 딱 왔다 갔다 하면서 풀면 고기만 보면 되니까 시간이 줄어.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건 또 그 코칭 시간에 다시 또 설명해 줄게. 개별적으로 잡는 시간들 다 있으니까. 그리고 코칭 시간 20분은 2시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애들 보면서 조금 더 길게 하는 애들은 길게 하고 아니 길게 좀 해도 내가 그 2시간 동안 학원에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지? 2시간 동안 학원에 있으니까 앞에 조금 길어져도 하고선 너희 더 길게 하고 그래서 거의 20분만 하지 않고 좀 더 길게 해. 자꾸자꾸 많이 해줘서 최대한 애들을 많이 시켜서 보내거든. 그렇게 해서 학원에서 2시간 동안 손을 좀 많이 타서 보내게 하려고 애쓰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